자, 프로젝션 벡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x라고 하는 여기 원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x라고 하는 벡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벡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x라고 하는 벡터에서 b라고 하는 벡터로 이렇게 수선을 내립니다. 여기 수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벡터를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냐면 이 부분 있죠. 이렇게 표현이 되는 벡터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벡터를 x1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x1이라고 하는 벡터가 무엇이 되냐면 x라고 하는 벡터가 어떠한 벡터에 대해서 b라고 하는 벡터에 대해서 갖는 프로젝션 벡터가 됩니다. 이게 이제 프로젝션 벡터가 되는 거예요. 이 프로젝션 벡터는 수학적으로 어떻게 디파인이 되냐면 이렇게 디파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x1이라고 하는 프로젝션 벡터의 길이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x1 하고 이렇게 바를 붙여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 프로젝션 벡터, 즉 x1 벡터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길이가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리고 방향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이 x1 벡터의 방향은 무엇과 동일하죠? b라고 하는 벡터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방향이 중요한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은 단위 벡터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 벡터의 단위 벡터가 자기 자신의 길이로 나누게 되면 b 벡터의 단위 벡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x1이라고 하는 x라고 하는 벡터가 b 벡터에 대해서 갖는 프로젝션 벡터가 수학적으로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x1의 길이 곱하기, 즉 길이가 이렇게 되는 벡터이면서 방향이 무엇과 동일한 b 벡터의 단위 벡터랑 동일한 벡터로 요 x1이라고 하는 프로젝션 벡터가 수학적으로 디파인이 되는 거고요. 지금 PCA에서는 이 프로젝션 벡터 자체보다는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프로젝션 벡터의 길이가 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앞에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어떠한 얘기를 했냐면 원래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관측치가 갖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프린시팔 컴포넌트에 대한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값은 어떠한 값이 되냐면 이 프린시팔 컴포넌트에 대해서 특정 관측치가 갖는 좌표 값이 된다. 그래서 이 빨간 부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빨간 부분에 대한 값, 이 길이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 되냐면 이 b를 우리가 선택한 프린시팔 컴포넌트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이 x를 원래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특정한 관측치에 대한 벡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PCA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선택한 PC에 대해서 이 x라고 하는 관측치가 갖는 값이 얼마인지를 계산해야 되는데 그게 무엇과 같다고요?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보죠. 예. 이 부분의 길이와 동일하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지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지만 x라고 하는 관측치가 우리가 선택한 프린시팔 컴포넌트에 대해서 어떠한 값을 갖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빨간색에 대한 값이 얼마가 되냐면 x1이라고 하는 x 벡터가 b라고 하는 벡터에 대해서 갖는 프로젝션 벡터의 길이가 됩니다. 이 빨간색이.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게 요 x1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즉 얘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맞나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다시 색깔을 바꾸죠. 빨간색이었는데. 예, 요 x1이라고 하는 프로젝션 벡터의 길이, 즉 얘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정보는 무엇이냐면 이 x에 대한 값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선택한 프린시팔 컴포넌트, 즉 고유 벡터에 대한 정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한 정보는 있는 거고요. 우리가 모르는 게 무엇이냐면 얘예요.
x1에 대한 정보를 모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x1에 대한 값을 무엇을 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x라고 하는 관측치에 대한 정보랑 그 다음에 v라고 하는 우리가 선택한 principal component, 즉 고유 벡터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서 이 x1이라고 하는 프로젝션 벡터의 길이를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즉 얘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무엇과 무엇을 이용해서 x랑 v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사용을 하냐면 코사인 세타의 값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세타죠. 맞나요?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길이가 지금 이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x 벡터의 길이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직각삼각형에 대해서 이 부분 밑변이 얼마가 되는 거냐면 우리가 알고자 하는 x1의 길이가 되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를 구하게 되면 빗변분의 밑변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맞나요?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예요? 얘죠. 그러면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x1의 길이는 x의 길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근데 코사인 세타는 다른 방법으로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x하고 b라고 하는 벡터에 대해서 우리가 코사인 세타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적 공식을 이용하면 되죠. 그래서 x랑 b의 내적이 어떻게 되냐면 x의 길이 곱하기 b의 길이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 코사인 세타는 x1과 x 사이의 사이각이 되기도 하지만 x1과 b의 방향이 동일하기 때문에 x와 b 사이의 사이각이 되기도 하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럼 코사인 세타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x의 길이 곱하기 b의 길이 분의 다시 쓸게요. 얘를 이용하게 되면 코사인 세타가 x의 길이 곱하기 b의 길이 분의 x 내적 b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어디에 대입을 하게 되냐면 여기에 대입을 하게 되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러면 다시 써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뭐가 약분이 되냐면 얘랑 얘가 약분이 됩니다. 그래서 뭐만 남아요? 이 부분만 남는 거죠. 다시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b가 어떠한 벡터라고요? PCA에서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PC가 되는 거죠. 이 b가 맞나요? 그리고 PC는 공분산 행렬에 대한 무엇이 되는 거예요? 고유 벡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고유 벡터의 길이는 어떻게 된다고요? 고유 벡터의 길이는 1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b가 고유 벡터가 되기 때문에 그 길이, 즉 이 부분, 분모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1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이 x1이라고 하는 프로젝션 벡터의 길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x라고 하는 원래 관측치가 갖는 벡터 내적 뭐예요? 관측치에 대한 벡터랑 무엇하고 내적을 하면 돼요? 이 분자죠. V랑 내적을 하면 된다고요. V가 뭐예요? 우리가 선택한 principal component에 대한 고유 벡터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X라고 하는 원래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관측치가 우리가 선택한 새로운 principal component에 대해서 얼마의 좌표 값을 갖는지를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해당 관측치, X로 표현이 되는 관측치가 우리가 새롭게 선택한 principal component, 즉 새롭게 선택한 독립변수에 대한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값을 사용을 하면 돼요. 파이썬 코드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주피터 노트북을 보게 되면 PC를 사용해서 새로운 데이터 구축하기가 나와 있는데, 자, 우리가 분산을 더해서 많이 설명하는 두 번째 아이겐 벡터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걔를 F라고 표현을 한 거고, 요게 슬라이드에서 사용한 그림을 다시 한번 볼게요.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이러한 그림을 사용을 한 거죠. 요게 X라고 표현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요게 지금 B라고 표현이 된 건데, 요 B가 무엇이 되냐면 얘가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원래의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관측치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값들을 다 계산을 해야지만 우리가 선택한 지금 이 아이겐 벡터로 표현이 되는 프린시팔 컴포넌트에 대한 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각각의 관측치를 나타내는 벡터하고 프린시팔 컴포넌트에 해당하는 고유 벡터랑 내적을 계산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적을 계산을 할 건데요. 지워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원래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각각의 관측들이 갖고 있는 독립변수의 정보를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PCA에서는 어떠한 정보를 사용을 한다고요? 어떠한 값을 각각의 독립변수에 대한 mean centering 값을 사용을 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값을 사용을 한다. 지금 centered 언더바 D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는 10개의 관측치가 첫 번째 독립변수와 두 번째 독립변수에 대해서 갖는 mean centering value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각각의 관측치들에 대한 벡터 정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슬라이드에서 본 X에 해당하는 값들이 여기 나와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요 첫 번째 행이 첫 번째 관측치에 대한 벡터가 되는 거고요. 요게 이제 두 번째 관측치에 대한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원래 데이터셋에 대한 각각의 관측치들에 대한 벡터가 되기 때문에 이 정보를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각각의 관측치가 무엇에 대해서 갖는 우리가 선택한 여기 지금 F로 표현이 되어 있는 프린시팔 컴포넌트 즉 아이겐 벡터에 대해서 갖는 값들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나요? 자, 그래서 지우고 올라가 보죠. 첫 번째 관측치가 우리가 선택한 프린시팔 컴포넌트에 대해서 얼마의 값을 갖는지를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해당 관측치가 갖고 있는 벡터하고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프린시팔 컴포넌트에 대한 고유 벡터랑 내적을 하면 되죠. 그래서 얘랑 내적을 하면 첫 번째 관측치가 우리가 선택한 프린시팔 컴포넌트에 대해서 얼마의 값을 갖는지를 계산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관측치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관측치에 대한 벡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선택한 프린시팔 컴포넌트에 대한 고유 벡터랑 내적을 하게 되면 두 번째 관측치가 우리가 선택한 프린시팔 컴포넌트에 대해서 얼마의 값을 갖는지를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numpy에서 제공이 되는 요 dot이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을 하면 되죠. 그래서 dot 펑션의 첫 번째 인자로 요 원래 데이터셋에 대한 벡터 정보를 담고 있는 centered underbar d라고 하는 행렬을 입력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자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선택을 한 프린시팔 컴포넌트에 대한 고유 벡터, 즉 F라고 하는 변수를 두 번째 인자로 전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럼 어떠한 연산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냐면 이 centered D라고 하는 행렬 곱하기 F라고 하는 벡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써보죠. 이 centered D가 지금 요거잖아요. 얘는 10 곱하기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F 같은 경우에는 그 값을 잠깐 볼까요? 위로 올라가서 0.67, 0.68, 그 다음에 0.74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다시 쓰죠.
그래서 f가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마이너스 0.68 마이너스 0.7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센트럴 D라고 하는 행렬이랑 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그 행렬이 되는 거고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0.68 그다음에 마이너스 0.74 라고 하는 벡터가 곱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장 처음에는 이렇게 내적 연산이 되는 거죠. 얘가 7 곱하기 2고 얘는 2 곱하기 1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가운데 부분이 캔슬 아웃이 돼서 나오는 결과가 무엇이냐면 10 곱하기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결과 값으로 나오는 이 벡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10 곱하기 1이기 때문에 이 벡터의 첫 번째 원소는 행렬의 첫 번째 행과 그 다음에 벡터의 내적 연산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 0.6 몇인가요? 잘 안 보이네요. 네. 다시 쓰죠. 마이너스 0.68 마이너스 0.74 그래서 되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값을 계산해 보면 0.69 곱하기 마이너스 0.68 더하기 얘랑 곱하면 되죠. 0.49 곱하기 마이너스 0.74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관측치에 대해서도 이 두 번째 관측치도 우리가 동일한 계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쭉 결과가 나오겠죠. 맞나요? 그래서 이 결과로 나오는 첫 번째 이 원소의 값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첫 번째 관측치가 우리가 최종적으로 선택한 프린시플 컴포넌트에 대해서 갖는 값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과가 두 번째 관측치가 우리가 선택한 프린시플 컴포넌트에 대해서 갖는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10 곱하기 1의 벡터가 나올 텐데 걔를 최종적인 데이터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떠한 데이터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차원 축소가 된 거죠. 원래 데이터가 이렇게 존재했는데 즉 독립변수 두 개가 존재했는데 걔를 우리가 독립변수가 하나인 데이터 셋으로 차원 축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닷 펑션을 가지고 이러한 연산을 굉장히 쉽게 수행할 수 있고요. 그 연산의 결과를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new 언더바 데이터라고 하는 이 변수 안에 차원 축소의 결과가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마이너스 0.83 해당하는 이 값이 첫 번째 관측치가 우리가 선택한 프린시플 컴포넌트에 대해서 갖는 값이 되는 거고요. 1.78 정도 되는 이 값은 두 번째 관측치가 우리가 선택한 프린시플 컴포넌트에 대해서 갖는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이제 새로운 데이터로 해가지고 어떠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PCA의 전체적인 순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원래 데이터 셋에 존재하는 여러 개의 독립변수들이 있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그 독립변수들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은 민 센터링 밸류를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각각의 관측치에 대해서. 그리고 민 센터링 밸류를 계산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산을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원래 데이터 셋에 대한 공분산 행렬을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공분산 행렬을 계산을 해가지고 공분산 행렬에 대한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구하게 된다. 이제 고유 벡터가 프린시플 컴포넌트가 된다. 어디에서? PCA에서. 그래서 전체 고유 벡터의 수, 즉 전체의 프린시플 컴포넌트의 수는 원래 데이터 셋에 존재하는 독립변수의 수와 같은데 우리가 차원 축소를 하기 위해서 모든 프린시플 컴포넌트를 다 사용하는 게 아니라 분산을 설명하는 정도에 따라 가지고 일부의 프린시플 컴포넌트를 선택을 한다. 즉 고유값이 분산의 크기, 각각의 고유 벡터, 각각의 프린시플 컴포넌트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분산의 크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고유값이 큰 고유 벡터를 우리가 최종적인 프린시플 컴포넌트로 선택을 하게 되고 그러한 프린시플 컴포넌트는 새로운 독립변수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각각의 관측치가 새롭게 선택이 된, 최종적으로 선택이 된 프린시팔 컴포넌트, 즉 새로운 독립변수에 대해서 어떠한 값을 갖는지를 계산을 하면 된다라고 한 거죠. 이게 이제 전반적인 순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파이썬 코드를 이용해서 PCA를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사실 기계학습을 할 때 PCA를 사용을 합니다. 자주 사용을 하게 되는데, 기계학습을 할 때 우리가 이제 PCA를 하는 경우에는 지금 보여준 이러한 그 코드를 직접 사용을 해가지고 PCA를 수행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scikit-learn이라고 하는 파이썬에서 기계학습을 위해서 제공이 되는 모듈이 있어요. scikit-learn이라고 하는 해당 모듈에서 제공이 되는 PCA 관련된 클래스가 있습니다. 툴이 있어요. 그걸 사용하면 굉장히 간단하게 사실 PCA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걔를 보여줄게요. 하지만 해당 클래스가 혹은 해당 툴이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그 원리를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그러한 디테일한 과정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주피터 노트북으로 돌아가면 scikit-learn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어요. 파이썬에서 무엇을 위해서 제공이 되는, 기계학습을 위해서 제공이 되는 그 scikit-learn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는데, 이 모듈이 갖고 있는 하위 모듈이 있어요. decomposition이라고 하는 모듈이 있어요. 네. 그 decomposition이라고 하는 모듈이 어떠한 클래스를 제공을 하냐면 PCA라고 하는 클래스를 제공을 하는데, 이 PCA 클래스는 PCA 분석을 위한 클래스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PCA를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얘는 이제 클래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클래스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모듈과 이제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 가지 펑션과 특정한 태스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펑션과 변수를 저장하는 컨테이너 라고 생각하면 돼요. 파일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파일은 아니죠. 컨테이너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혹은 클래스가 저장하고 있는 어떠한 펑션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클래스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해당 클래스의 복사본을 만들어야 되는데, 1차적으로 그러한 복사본을 우리가 이제 객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객체를 만들 때는 생성자 함수라고 하는 특정한 함수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생성자 함수는 어떠한 특성을 갖냐면 클래스마다 이제 고유한 하나의 생성자 함수를 갖는데, 특정한 클래스의 생성자 함수는 해당 클래스의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갖는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PCA라고 하는 클래스가 갖는 생성자 함수는 PCA라고 하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PCA라고 하는 함수죠. 얘는 함수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소괄호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PCA라고 하는 PCA 클래스에 대한 생성자 함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해당 클래스의 객체를 1차적으로 만들어야지만 우리가 해당 클래스가 갖고 있는 어떠한 펑션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생성자 함수를 사용을 하는데, PCA라고 하는 생성자 함수가 갖는 중요한 파라미터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n 언더바 컴포넌츠가 되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number of components, 즉 우리가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고자 하는 프린시팔 컴포넌트의 수에 대한 파라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그 수를 지정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우리의 데이터셋에 존재하는 전체 프린시팔 컴포넌트인 두 개의 프린시팔 컴포넌트들 중에서 하나만 선택을 하는 거죠. 더 많은 분산을 설명하는 프린시팔 컴포넌트 하나만 선택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이 n 언더바 컴포넌트라고 하는 파라미터의 값으로 1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걔를 지정을 하고 우리가 그 PCA라고 하는 객체를 통해서 PCA 클래스가 갖고 있는 여러 개의 펑션들을 사용을 할 수 있는데, PCA 분석을 위해서 사용을 하는 펑션은 feed underbar transform이라고 하는 펑션이 되고요. 이 펑션에 우리가 갖고 있는 원래의 데이터
셋을 인자로 전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서 보면 알겠지만 원래 데이터 셋이 어떠한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냐면 d_np라고 하는 변수에 numpy 어레이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변수를 feed_transform 펑션의 인자로 전달을 하게 되면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PCA의 결과가 됩니다. 무엇을 사용해서 우리가 도출한 scikit-learn에서 제공이 되는 PCA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해서 도출한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과랑 여러분들이 직접 파이썬 코드를 이용해서 수행한 PCA의 결과, 여기에 저장이 되어 있죠. 얘랑 동일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동일하죠. 그래서 이 scikit-learn에서 제공이 되는 PCA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번 사전 교육을 통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 좀 적은 수의 주제들을 이번 사전 교육을 통해서 다루게 되었는데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작년에도 제가 이 기초 수학 관련된 사전 교육을 진행을 했거든요. 그때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확률까지 포함해가지고 최적화까지 다뤘는데 그때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했어요. 빠르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떠한 안 좋은 점이 있냐면 많은 학생들이 문과 출신이고 그게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면 수학적인 백그라운드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굉장히 방대한 양의 수학적인 내용들을 짧은 시간 동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수학을 어렵게 느끼고 또 뿐만 아니라 제가 설명한 내용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좀 있어서 차라리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주제를 다루기보다는 한 개의 주제를 다루더라도 좀 깊이 있게 좀 천천히 다루는 게 데이터 분석에 입문하는 수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없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더 효과적일 수 있겠다,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좀 하나의 주제, 행렬과 벡터, 즉 선형대수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에 관련해서 좀 제가 천천히 차근차근 설명을 한 거고요. 그래서 어떠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한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원 축소 관련된 내용이나 고유값이나 고유 벡터 관련된 내용은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러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거나 조금 낯설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을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부탁을 하겠고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이번 사전교육에서 다루지 못한 기초수학 관련된 다른 주제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별도의 특강 시간을 마련해서 여러분들께 추가적으로 강의를 하던지 아니면 기계학습 수업이나 아니면 가을 학기에 진행이 되는 통계 분석 수업 시간에 관련된 주제들이 나올 때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8일 동안 공부한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리뷰를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형대수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죠.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석사 기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계학습과 딥러닝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기계학습과 딥러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기본적인 수학 내용 혹은 기초적인 수학 내용이 무엇이 되냐면 선형대수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확률, 그 다음에 통계, 그리고 뭐 최적화, 이론, 뭐 이런 애들도 사용이 되긴 해요. 어디에서? 기계학습이나 딥러닝에서. 하지만 그 중요도가 선형대수보다는
작습니다. 얘네들은 중요도가 떨어지는 거죠. 얘네들은 다른 데이터 분석에서 예를 들어서 뭐 통계 분석, 전통적인 통계 분석에서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은 기계학습과 딥러닝을 위해서는 선형대수를 잘 알고 있는 게 필요하고요. 선형대수 같은 경우에는 벡터와 행렬 그리고 이제 스칼라가 하나 더 있는 거죠. 이렇게 세 개 서로 다른 컴포넌트로 구성이 된 수학의 한 분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스칼라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일반적인 뭐 실수, 상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형대수 관련해서 특별히 이제 추가적인 어떤 공부를 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선형대수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벡터랑 행렬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벡터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공부를 했죠. 그래서 벡터는 공간상의 하나의 점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벡터의 기하학적인 의미를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어디에 있어서?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 행렬도 마찬가지죠. 행렬도 기하학적인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행렬이 데이터 분석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더 직관적으로 그리고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에서는 하나의 관측치가 벡터로 표현이 된다. 어떠한 정보를 이용해서 해당 관측치가 갖고 있는 독립변수들의 정보 혹은 피처의 정보들을 이용해서 벡터로 표현이 된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벡터가 갖는 그 원소의 수, 벡터의 차원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관측치를 벡터로 바꿀 때 사용한 독립변수의 수, 피처의 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벡터 같은 경우에는 공간상의 하나의 점이고 그 점의 위치와 방향이 중요한데 벡터의 위치랑 방향이 중요하다고 얘기한 거죠. 얘네 둘 다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벡터가 갖는 원소의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리고 원소의 값은 해당 벡터의 고유한 특성을 나타낸다 라고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유한 특성이 무엇에 의해서 반영이 되냐면 벡터가 갖는 위치랑 방향에 의해서 반영이 된다, 나타내어진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얘기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위치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벡터 간의 유사도를 계산할 수 있고, 그리고 방향을 가지고도 벡터 간의 유사도를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위치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벡터 간에 존재하는 거리를 계산해서 거리가 얼마나 짧은지 아니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에 따라서 벡터 간의 유사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거리 지표가 무엇이 되냐면 유클리디안 거리 지표가 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LP놈이라고 하는 지표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LP놈 같은 경우에는 크게 L1놈과 L2놈이 존재하는데, L1놈은 시티블락 디스턴스라고 표현이 되는 거고, L2놈은 유클리디안 거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L1놈과 L2놈은 벡터들 사이의 거리를 측정할 때만 사용이 되는 게 아니라 최적화해서 사용이 되는 regularization에서도 사용이 된다. 그래서 L1 놈을 사용하는 regularization이 L1 regularization이 되는 거고, L2 놈을 기반으로 한 regularization이 L2 regularization이 된다. 그래서 L1을 우리가 lasso라고 부르고 L2 regularization을 리치라고 부른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기계학습 수업 시간에 다시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방향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벡터 간의 유사도를 계산할 때는 코사인 세타의 값을 사용을 한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적 공식을 사용을 한다라는 거고요. 내적이 벡터 간의 유사도하고 비례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행렬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행렬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행렬이 벡터랑 곱해지면
행렬 곱하기 벡터는 또 다른 벡터가 되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행렬이 어떠한 역할을 한다? 벡터를 다른 벡터로 옮기는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행렬이 하는 그러한 변환이 어떠한 종류의 변환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선형 변환이 된다. 그래서 선형 변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변화는 우리가 선형 변환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죠.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가 이거였습니다. 이거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행렬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분석에서 어떠한 목적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냐면 이제 크게 세 가지 목적.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 혹은 어떤 연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차원 축소의 목적으로 사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별건 아니고요. 각각의 관측치에 대한 그 벡터 정보가 행렬로 저장이 되고, 이제 그렇게 저장이 된 우리가 행렬 형태의 데이터를 가지고 어떠한 연산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었죠. 살펴봤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연립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행렬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개념이 역행렬 개념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역행렬이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연립방정식에 존재하는 해의 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역행렬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유일한 해를 갖는 거고, 연립방정식이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역행렬이 없는 경우에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정의 케이스가 있고 불능의 케이스가 있다. 그래서 부정과 불능의 케이스가 기하학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공간상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역행렬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랭크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랭크가 무엇인지를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랭크가 뭐라고요? 서로 선형 독립인 행의 수 또는 선형 독립인 열의 수를 우리가 이제 랭크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어떠한 행렬이 역행렬을 가지려면 어떠한 행렬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풀 랭크 행렬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풀 랭크 행렬 같은 경우에는 역행렬이 존재한다라고 했고, 그러한 행렬을 우리가 이제 non singular 행렬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싱귤러 행렬은 풀 랭크가 아닌 행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싱귤러 행렬은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 행렬이 되는 거죠. 맞나요? 그 다음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행렬식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래서 행렬식의 값이 0인 경우에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맞나요? 그 다음에 역행렬의 이제 기하학적인 의미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어떠한 점이 x라는 점이 행렬 A에 의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역행렬은 이동한 점을 원래 점으로 복원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한 역행렬이 존재해야지만 우리가 연립방정식의 유일한 해를 찾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게 고유값과 고유 벡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어떤 행렬이 주어졌을 때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어떻게 직접 구할 수 있는지를 2x2 행렬에 대해서 해봤고요. 그리고 고유값의 특성과 고유 벡터의 특성에 대해서는 차원 축소를 공부할 때 제가 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기반으로 한 PCA라고 하는 차원 축소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공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기억을 하고 있으면 기계학습이나 딥러닝을 공부할 때
그래도 꽤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PCA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계학습 시간에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100% 이해가 되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한 번 더 공부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요. 8일이라는 시간 동안 하루에 이제 2시간씩 어떻게 보면은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서명대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짧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8일 동안 고생을 많이 했고요. 저하고는 다음 달부터 진행이 되는 기계학습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학습 수업은 줌을 이용해서 저희가 처음 했던 것처럼 실시간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녹화 강의로 착각을 하면 안 되고요. 실시간 강의로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화요일 3시죠? 화요일 날 7교시 수업인데 3월 첫째 주 화요일에 기계학습 수업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 많았어요.